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프리마켓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블랙퀀트 에코티 윤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지난주 장이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 나오고 나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지, 마이크론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전망 궁금합니다.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저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발주량 자체는 증가를 했었어요. 그 전 분기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금번 분기까지는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 내지는 만약에 조금 미달이 나오더라도 큰 폭으로 미달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실적적으로 뭔가 큰 쇼크를 줄 만한 결과값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내년도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감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HBM에 대한 영향도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지만 그 HBM의 레벨 순위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아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발주를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로부터 메인으로 받아왔었고 SK하이닉스 다음에 넘버 2의 자리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삼성전자가 가져갔어야 되는 비중을 마이크론이 가져갔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와서도 젠슨왕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삼성전자와의 HBM 관련된 계약 부분을 굉장히 좀 원활하게 이후엔 풀어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도 전망 기준으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수주 역량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이크론의 HBM 관련된 수주 물량 부분은 일단 CAGR에 비례하는 성장세는 기본적으로는 깔려가겠지만 그게 삼성전자 대비해서 점유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실적 발표 나왔을 때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쇼크가 매번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조금씩 커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나서 지금 동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진행 과정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후 금리로 봤을 때 일본은 이전 금리 대비해서 신규 금리를 갱신하는 만큼 리스크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이크론의 실적 자체는 잘 나오는데 가이던스에 있어서 약간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그리 밝진 않다. 네네, 맞습니다. 일단 근본 실적까지는 그래도 방어 가능성이 있다. 근데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한 실적 발표로 가면 갈수록 실질적인 실적 악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기반했을 때 어닝에 대한 쇼크 부분은 더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 시장의 반응 자체가 실적 자체가 아무리 잘 나와도 가이던스에 있어서 약간 CEO의 발언이 미스가 있다던가 조금이라도 예상치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나와주면 AI 관련주들이 쭉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다른 뭐랄까요, 요즘에는 경기 회복주 쪽으로 많이들 눈을 돌리시는데 이런 쪽을 좀 봐야 하는 시점인지 궁금해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거는 네. AI 분야를 이탈하면은 실질적인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핵심 이유가 현재 지금 S&P나 나스닥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섹터는 어쨌든 이제 AI 관련된 섹터이고, 그 외의 섹터들의 평균 CAGR은 지금의 S&P나 나스닥의 평균 CAGR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그 외의 섹터들, 그 중에서도 저성장 구간으로 돌입해 있는 필수재 관련된 섹터나 방어적 일반적인 섹터들은 사실 S&P의 수익률조차도 미달되는 움직임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는 굉장히 적절하진 않고요. 근데 다만 이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어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그나마 볼 만한 거는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어쨌든 다음 라운드에서 AI 관련된 기반으로 한 핵심적인 혁신 테크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래도 AI의 테크를 따라갈 수 있는 관련된 섹터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나마 AI 섹터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섹터 내부에서 방어주를 찾아내는 게 맞다 정도로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자체 AI 관련주보다도 AI 기술의 혁신을 수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서 헬스케어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남겨주셨고요. 오늘 좀 히트맵을 보니까 테슬라의 약진이 좀 두드러집니다.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스페이스X의 상장 관련해서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걸까요? 스페이스X도 소폭 영향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스페이스X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이제 핵심적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건 테슬라랑 그다음에 로켓랩 같은 기업, 동종 업계에 있거나 아니면 연관 주주로 엮여 있는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직접적인 주주 관계는 아니긴 해요, 테슬라와는. 근데 어쨌든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최대 주주가 사실상 양쪽을 다 홀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실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서 스타링크 역량은 지금의 테슬라한테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팩터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나중에 자율주행화 모델로 들어갔을 때 자율주행화의 어떤 민감도를 올릴 수 있으면서 정보 관련된 부분들 혹은 이제 인프라가 돌아가고 있는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자율주행 시스템화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 하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팔란티어나 이런 주요 AI 기업들이 시세의 어떤 현황을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델들로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인프라 관련된 전망과 정보 분석에 대한 역량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의 탄력에 소폭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떤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좀 오르는 걸까요? 사실 저희가 요즘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밀었던 기업 중에 리비안이 있었는데 요 이유가 동일해요. 왜 제가 갑자기 리비안 언급드렸냐면은 최근 들어서 어쨌든 FSD가 본격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일부 국가들에는 레벨 4 기준으로만 배포가 되어 있어요. 5와 4의 차이는 5는 그냥 완전히 손을 다 떼고 정말 이제 자도 된다라는 개념이고, 4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쨌든 모니터링은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오픈이 완전히 안 되어 있는 국가들은 4 기준으로 오픈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5로 오픈할 수 있는 몇몇 국가들은 혹은 지역들은 그렇게 오픈을 해서 상용화를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온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당장 내년에 가장 핵심적인 AI 관련된 토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칩셋이나 이런 라운드들은 다 어느 정도 지나 있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혁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자율주행에 대한 디바이스,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AI 관련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는 물론 자체 OS를 기준으로 오픈을 하겠지만, 이제 구글의 웨이모나 이런 OS 기반의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전기차 차량 업체들한테 본인들의 시스템을 배포해가지고 자율주행화를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율주행 차량, 그다음에 자동차 업계 전반에 지금 깔려있는 미래에 당장 내년에 도래할 수 있는 핵심 테마테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동반적으로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가 굉장히 좀 상향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요즘에 스페이스X 상장에서 파생돼서 우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에 그렇게 뭐 우주 관련된 기술이 관련 주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 로켓랩 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로켓랩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페이스X와의 어떤 교차점이 없어야 사실상 이제 경쟁 주자로서 본인들의 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제 대형 헤비 팔콘 같은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대형 로켓 분야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이미 점거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그 외의 분야에는 그렇게 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정말 화성을 가는 게 목적인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모델 자체를 소형화를 시킬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로켓랩은 딱 여기서 이제 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소형 로켓을 기반으로 해서 각국이 위성을 쏠 수 있는 것에 대한 수주를 본인들이 따내겠다. 요게 이제 가장 메인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요 분야로 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망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 미국의 다른 기업들 혹은 이제 뭐 버진 알렉틱 같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항공적 역량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분야를 점거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로켓 분야로 갔을 때는 제대로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마이너스 포인트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장자 수준에서는 그 정도만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먼저 좀 체크를 해봤고, 앞서서 구글의 웨이모 말씀을 해주셨다 보니까 구글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구글이 말레이시아에서 태양광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지금은 0.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대표님?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되게
작은 계약 중 하나예요. 이들이 수많은 체결 계약들 중에서 하나의 이슈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국의 모든 전력 공급 계약들을 좀 빠르게 선점하는데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가 맞고, 각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보 부분을 로케이션적으로 굉장히 확장해 나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AWS 같은 경우에는 1위 자리를 차지하면서 각 국가에 진출할 때마다 리전을 3개씩 쓰거든요. 네, 왜 3개를 쓰냐면은 본인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을 할 때 이게 끊길 가능성을 대비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문제가 생겨도 또 다른 2개의 데이터 센터가 이거를 방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들을 다 공급해줄 수 있는 데이터 관련된 전력망도 다 세팅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위해서 국가 진출할 때는 필수적으로 이런 계약들은 들어가야 된다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보여주는 행보가 뭐냐면은 당장 이제 전력 생산량이 증액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전에 한번 언급됐던 소형 원전 SMR이나 이런 분야들은 사실 건설하고 세팅하는 데까지 최소 1년에서 1년 반 이상은 걸려요. 당장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가적인 부분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거의 뭐 10만 메가와트 단위의 센터까지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다 대체 가능한 상태이고, 중국이 워낙 이 태양광에서 스킨 게임을 해서 단가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야. 그래서 패널들 구매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각국 진출할 때 제일 우선 선택지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족할 경우에는 테슬라 메가팩 같은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같이 듀얼 팩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얘기가 나와서 또 한 번 우주로 향해 볼까 하는데, 우주에 요즘 막 네. 데이터 센터 건설하겠다, 네. 야망을 가진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사실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너무 멀은 이야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들을 구축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면은 어쨌든 처리 속도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있죠. 왜냐하면은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 처리를 하고 나서 한번 위성을 거쳤다가 돌아올 때의 속도적인 딜레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총신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사실상 지상 대비해서 냉각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좀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적인 부분 외에도 사실 디바이스적인 부분들에 대한 로케이션 해결 부분도 또 동일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지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요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게 루틴화되고 매뉴얼화가 됐을 때 오히려 생각보다 그냥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써버리는 지금의 일론 머스크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현실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아직은 투자금이 많이 소요받게 될 수가 없는 단계이고 지금 단계에서 바로 이익이 창출될 만한 단계까지는 아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비스나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 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오늘? 사실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AI 트렌드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긴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사실상 이제 CRM이나 그다음에 마케팅 인사관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뭐 경리나라 플랫폼이 AI화가 되었다, 뭐 그런 느낌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 자체가 사실 좀 약간의 구식이었는데, 이 친구들의 서비스 자체는 구식이었는데 AI를 최근에 붙이면서 현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리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정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CAGR 자체가 연평균 기준으로 두 자릿수 이제 초반대는 진입을 하긴 했어요. 이전 대비해서는 속도는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너무나 좀 주가적인 밸류에이션을 그동안에 좀 높게 받아왔다. 특히 24년도에 너무 고성장을 해버리면서 마치 어떤 AI의 혁신 기업 중 하나인 것처럼 이제 리포지션이 되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주가 성장을 보였는데, 사실 그거 대비해서 매출 성장은 분기 기준으로 한 4에서 5% 정도 성장밖에 보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크게 받을 상태는 아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시점 대비해서 그렇게 또 주가가 밀릴 거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 시점 대비해서 만약에 밀리더라도 한 12% 정도만 밀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막 부정적인 상태값은 아니지만 현재보다 평가 가치를 더 높게 쳐줄 만한 그런 밸류에이션 정도는 아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전적인 기업들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를 본인들이 임대를 하면서 우리는 AI로 같이 어떤 데이터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오라클처럼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정말 혁신을 거두고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기존의 B2B 클라이언트들 대상으로 그냥 이익만 좀 더 빨아먹기 위해서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전통적인 그 사업 분야에 AI 기술 혁신 정도 갖다 붙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진입 시점으로 볼 만한 기업은 아닌 거죠, 대표님? 네, 저희는 딱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친구들의 장점이 하나가 있다라면은 B2B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 이탈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CRM이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비즈니스의 가장 고질적인 특징인데 오라클도 그랬고요. 오라클도 그랬고 이전에 어떤 스노우나 다른 몇 가지 클라우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B2B 클라이언트들을 한번 확보를 해놓으면은 이 친구들은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이 가장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장 매력적으로 볼 타임이 이제 주가적인 폭락이 연평균 성장률 대비해서 좀 과하게 역성장 수준으로 만약에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빠지게 된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정도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나우에 대한 뭐 전략 잡아주셨고요. 다음으로 함께 좀 오늘 빠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ARM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지금 각각 4%, 3%씩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은 또 오늘의 하락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아까 초반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AI 관련된 분야들, 특히 이제 칩셋 관련된 분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적인 부분들이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게 이전의 라운드와는 좀 다른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이제 BOJ가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0.5에서 0.75 정도까지 이제 인상을 진행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폭의 쇼크인 상태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사실상 연준으로 해당되는 BOJ가 있는데 BOJ가 사실 최근에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올렸던 최대 금리가 최근 30년 동안에 0.5%가 맥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렸던 적이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까지 올리게 됐고 연준은 지금 미국의 연준은 금리 인하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엔캐리 트레이드 기반의 청산을 가장 크게 자극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현재의 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블 이후에 이 정도의 고금리로 온 적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고금리로 전환되면 우린 더 이상 엔캐리 트레이드 못한다 쪽의 포지션 때문에 청산을 던지고서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각국 입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중국과의 금리차 부분인데 미국과 중국의 금리차가 사실상 크로싱이 나게 될 경우에는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홍콩으로 자금이 빠져나갔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자산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AI 칩셋발로 성장을 했던 기업들이 이런 라운드에서 실적 발표가 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기관들 청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ARM도 그중 하나라고 저희가 네, 해석을 맞습니다. 해보면 되는 거겠죠? 사실 ARM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직접 칩셋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 이제 뭐 브로드컴이나 혹은 이제 엔비디아들이 다 사실상 ARM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칩셋들에 대한 설계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열티와 라이선스 기반의 매출이 거의 대다수인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자체가 리니어하게 올라가지 않고 좀 등락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AI 칩셋과 동일하게 매출 패턴을 끌고 가는 기업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